제 남편 현우 씨는 저와 상의 없이 공동명의 예금 통장에서 거의 9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상간녀에게 빼돌렸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 제 청춘과 희생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제 아들 도윤이의 미래이기도 했죠. 그 배신을 알았을 때 제 세상은 산산조각 났지만 저는 그저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영원히 모를 거라 생각했겠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새로운 사연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민서입니다. 올해 벌써 30을 훌쩍 넘겼죠. 그저 아이만 잘 키우면 제 인생에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주기만 해서는 결코 돌려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날의 아침은 유난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제 손은 낡은 바퀴를 밀고 있었고 낡은 휠체어에는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 오순자 씨가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잠옷 위에 겹쳐 입은 달아빠진 옷차림에 머리는 아무렇게나 묶었고 거울 한 번 들여다보지 않은 제 얼굴은 푸석하고 눈 밑은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 나이 33, 5살 된 아들 이도윤의 엄마이자 결혼 7년 차 김현우의 아내인 저의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의 고통이 스며든 듯 했습니다. 휠체어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아파트 현관을 벗어나 주민들이 아침 운동을 하거나 아이들을 등교시키느라 분주한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오순자 씨의 얼굴은 불만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이내 분노로 변했습니다. 이 못된 년. 감히 날 이따위로 끌고 나와? 현우한테 다 말할 거야. 당장 끌고 들어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귀를 찔렀습니다. 주변의 시선들이 한꺼번에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바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휠체어 앞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는 순간 온몸에 힘이 스르륵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을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끝내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른 목을대에서 작고 처절한 흐느낌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를 이해해 주세요. 현우 씨는 또 출장 갔어요. 이번엔 일주일이나 걸린대요. 제가 정말 혼자서 도윤이를 돌보고 어머님을 모시기 너무 힘들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자신도 믿기지 않을 만큼 절절했습니다.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고통은 진실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상황을 제가 만들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뺨 위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지만 제 심장에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제 엄마 최미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는 제게 다가오면서도 불안한 듯 주변을 살피는 표정이었습니다. 사부인,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휴, 민서야. 괜찮니? 아니, 우리 민서가 어머님 모시고 잠깐 바람 쐴까 했나 본데 어머님 기분이 상하셨나 보네. 엄마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 안에 교묘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주변 사람들을 향해 작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 민서가 요즘 일하느라, 도윤이 돌보느라, 사부인 간병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시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셔야죠. 현우 사위가 출장도 자주 가고 혼자 감당하기 버거울 거예요. 엄마의 말이 끝나자 오순자 씨는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 애쓰다 비틀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헛소리 마. 내 아들은 모범적인 사람이야. 이 천한 것들이 짜고 날 망신시키려 들어. 시어머니의 말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더욱 키웠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또 다른 이들은 혀를 차며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든 시선 속에서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수치심과 고통이 뒤섞인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날의 광경은 비수처럼 제 마음에 박혔지만 모든 것은 그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제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은 그 즈음이었습니다. 저는 26에 김현우 씨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저는 하늘을 나는 꿈을 꾸던 승무원이었죠. 현우 씨는 번듯한 회사에 다니는 능력 있는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 악착같이 벌어 지금의 아파트를 사고 도윤이를 낳았습니다. 시어머니 오순자 씨는 1년 전 중풍으로 쓰러져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셨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지상직으로 옮겨가며 시어머니 간병의 대부분을 자청했습니다. 매일 2시간 일찍 일어나 몸을 닦아드리고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현우 씨는 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현우 씨가 소위 말하는 승승장구를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잦은 야근과 출장,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습관. 저는 처음엔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도 그저 삶의 무게라고 애써 합리화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직장 동료 이대리가 제게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제주도 리조트 로비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현우 씨가 젊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제 눈은 그 사진에 못 박혔습니다. 현우 씨의 왼손목에는 제가 결혼 5주년 기념으로 보너스를 털어 사준 롤렉스 시계가 빛나고 있었고 오른쪽 어깨 문신은 제 이름 이민서의 이니셜인 MS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제가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편안하고 즐거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 대리는 작게 덧붙였습니다. 제 사촌 동생이 거기서 일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다고 찍어서 보내줬어요. 혹시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요. 요즘 닮은 사람도 워낙 많으니까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남편 아니에요. 정말 많이 닮았네요. 하지만 이 대리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는 쉽사리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부산 출장 중이라고 했죠. 목소리는 유난히 가볍고 즐거웠습니다. 배경으로는 부드러운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현우 씨, 어디예요? 부산도 비 와요. 여기도 비 많이 오네. 방금 거래처 만나고 호텔 들어와서 쉬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아주 미세한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졌습니다. 그 밤, 저는 잠시 잠든 현우 씨의 휴대폰을 몰래 뒤졌습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아들 도윤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기록은 깨끗했지만 주소록에서 김 부장님이라고 저장된 연락처를 발견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젊은 여자의 셀카였습니다. 강소연. 프로필을 누르자 최신 게시물은 어제 리조트에서 찍은 수영복 사진이었고 사랑하는 그이와 힐링타임이라는 글이 함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스크린샷을 찍어 제 휴대폰으로 보낸 뒤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개인 노트북에서였습니다. 숨겨진 폴더에는 강소연의 사진들로 가득했고 그 중에는 아주 친밀해 보이는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사진 정보를 확인하자 그들의 관계는 최소 8개월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8개월. 지난 8개월간 현우 씨의 잦은 야근과 출장, 저에 대한 점점 차가워지는 태도가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이메일함에서 발견한 파일. 이혼 법률 상담 기록. 그 안에는
제가 아이를 양육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과 재산을 분할되지 않게 이전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우 씨는 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제 아이와 저의 모든 것을 빼앗을 계획이었습니다. 심장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밤, 저는 엄마, 최미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진, 현우 씨의 거짓말, 그리고 지난 세월의 헌신과 지금의 배신까지. 전화기 너머에서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호가 끊긴 줄 알았을 정도였습니다. 엄마, 듣고 있어? 듣고 있다. 엄마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엄마가 저보다 더 깊은 고통과 분노를 느끼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민서야, 지금부터 엄마 말 잘 들어라. 첫째, 절대 아는 척하지 마.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 둘째, 내일 엄마가 너희 집으로 갈게. 셋째, 엄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셋째, 그 양심 없는 현우 놈하고 내 시어머니한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선물해주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 오순자 씨가 성격이 좋지는 않아도 환자였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편찮으시잖아. 엄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민서야, 내가 너한테 오랫동안 숨겨온 게 있다.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이른 시간에 저희 집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비닐봉투 2개와 작은 검은색 상자 하나를 들고 계셨습니다. 엄마, 저건 뭐야? 제가 전자기기처럼 보이는 상자를 가리키자 엄마는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도청기. 최신형이야. 원격으로 녹음해서 클라우드에 올릴 수도 있어.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엄마는 차갑게 웃으며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밀었습니다. 이 사람 알겠니? 사진에는 젊은 여자가 현우 씨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레스토랑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위가 뒤틀리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여자였습니다. 이건 너희 결혼하기 3달 전 사진이야. 엄마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저는 부엌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결혼 3달 전이면 우리는 이미 약혼하고 결혼식을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 엄마는 한숨을 쉬며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때 넌 그놈한테 푹 빠져 있었잖아. 걔랑 같이 살겠다고, 아무것도 없이 결혼하겠다고까지 했는데 내가 이 사실을 말하면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걸로 오해할까봐 무서웠어. 그리고 결혼하면 정신 차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저는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어처구니 없음을 느꼈습니다. 제 결혼은 처음부터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너무 약했어. 내 아빠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했지? 이혼할 때 양육비도 한 푼 못 받았어. 그래서 김현우가 너한테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절대로 역사가 반복되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거야. 엄마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응어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엄마의 강인한 이면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엿보았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저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혼. 아들 도윤이를 생각하면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배신을 계속 참는 것은 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서야, 날 봐, 넌 최미란의 딸이야.
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놈이 감히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지. 엄마는 종이 한 장을 제게 밀었습니다. 이게 내가 짠 계획이야. 한번 봐봐. 종이 위에는 단계와 주의사항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읽어 내려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심하잖아. 어머님을 길바닥에 끌고 나가라니. 그래야지. 온 동네에 소문이 나야 해. 김현우 그놈, 체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우리가 그놈의 가면을 벗겨서 모든 사람이 진짜 모습을 보게 만들어야지.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럼 도윤이는 어떻게 해? 친구들이 어떻게 보겠어? 겉으로만 멀쩡한 가정을 유지하는 게 도윤이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해? 엄마의 반문에 저는 최근 도윤이가 자꾸 아빠는 왜 집에 안 와? 라고 묻던 것과 현우 씨를 볼 때마다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가슴이 찔리는 듯 아팠습니다. 시간 별로 없어. 내가 알아봤는데 김현우는 이미 이혼 전문 변호사랑 상담하고 있더라. 선수 치려는 거야? 공동명의 예금도 거의 다 빼돌렸어. 다음은 아마 집을 처리할 차례겠지?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야? 생존 문제라고. 엄마의 말에 저는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현우 씨는 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아이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엄마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줘. 엄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그날 바로 짐을 풀고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제가 바빠 시어머니 오순자 씨와 도윤이를 돌보는 것을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짜의 전문적인 간병인이나 다름없으니 그가 마다할 리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엄마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저는 출근해야 했기에 휴대폰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앱으로 가끔 집안 상황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오순자 씨의 호출벨이 거의 20분 동안 울리고 나서야 누군가 응답했습니다. 감시 화면 속에서 엄마는 느긋하게 방으로 걸어 들어가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부인, 무슨 일이세요? 제가 아래층에서 빨래하느라 못 들었네요. 화장실 가고 싶어. 빨리 부축해. 오순자 씨는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귀가 어두워서요. 엄마는 입으로는 사과했지만 행동은 유난히 느렸습니다. 오순자 씨는 얼굴이 파랗게 질렸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겨우 화장실에 데려다주고 나서는 실수로 그녀의 잠옷자락을 적셨습니다. 최미란, 너 일부러 그랬지? 그럴 리가요. 사부인 몸을 제대로 못 가누셔서 제가 순간 못 잡았어요. 자, 옷 갈아입혀 드릴게요. 엄마는 순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점심때는 오순자 씨가 식전에 먹어야 할 약을 뒤졌고 식후에야 갑자기 생각난 척했습니다. 오후에는 물리치료 시간을 놓쳐 치료사가 30분 만에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오순자 씨는 현우 씨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바쁜 건지 일부러 안 받는 건지 계속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현우 씨가 샤워하는 틈을 타 저는 그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미리 건네준 USB는 그의 컴퓨터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객실로 돌아와 엄마와 함께 확인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들이 더 드러났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보니 지난 6개월간 현우 씨는 고급 레스토랑, 보석가게, 명품 매장에서 총 2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같은 기간 그가 제게 준 생활비는 계속 줄었고 심지어
도윤이 학원비까지 제 월급으로 내야 했습니다.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지난달 제 생일에 그가 강소연의 계좌로 520만 원을 이체하며 자기야 생일 축하해라고 메모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제게는 20만 원도 안 되는 꽃다발 하나가 전부였는데 짐승 같은 놈. 엄마는 이를 갈았습니다. 계속 찾아보니 숨겨진 폴더에서 지혼법률 상담 기록 PDF 파일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가장 최근 것은 3일 전이었고 위에는 상대방이 아이를 양육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과 재산을 분할되지 않게 이전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우 씨는 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제 아이와 제 재산까지 빼앗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우 씨가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표를 예매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2장, 목적지는 제주도. 숙소는 커플 스위트룸으로 유명한 한 리조트였습니다. 바로 그와 강소연이 바람을 피운 곳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서둘러야겠어. 그 사람이 이미 움직이고 있어? 제 목소리가 쉬어버렸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 마, 내일부터 2단계 시작이야. 그날 밤 저는 현우 씨 옆에 누워 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7년을 함께한 이 남자가 지금은 악마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아침 현우 씨는 저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서재에서 제 엄마와 제가 언론사에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을 찾아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2년, 감히 나를 속여.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어 무언가 땅에 부딪히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보니 아침 6시 20분이었습니다. 현우 씨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침대 머리맡에서 녹음기를 꺼내 잠옷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자마자 침실 문이 발로 차여 열렸습니다. 현우 씨는 문 앞에 서서 눈이 충혈된 채 손에는 인쇄된 종이 몇 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종이를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뺨에 가는 상처를 냈습니다. 설명해봐. 보도 강도를 높여달라고? 외도 세부사항과 민서에. 너 계속 연기하고 있었던 거냐? 저는 애써 침착하게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심장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아직도 시치미를 때? 그는 달려와 제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두피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가 작동 중이었습니다. 그의 폭력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건 저는 일부러 그를 자극하며 발버둥 쳤습니다. 그래. 우리가 했어. 내가 바람 피우고 재산 빼돌렸으니 사회적으로 매장당해도 싸. 이 한마디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소리를 지르며 저를 때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입안에서는 피 맛이 났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때렸고 제 왼쪽 귀는 윙거리고 뺨은 불타는 듯 아팠습니다. 이년아, 그는 제 목을 조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 빈털터리로 만들어줄게. 아들, 집, 돈, 아무것도 가질 생각 마. 저는 필사적으로 그의 팔을 핥히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그는 갑자기 손을 놓고 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비밀번호, 그가 날카롭게 명령했습니다. 저는 기침하며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우리가 수집한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절대 줄 수 없었습니다. 현우 씨는 차갑게 웃으며
제 손가락을 잡아 강제로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야 했는데 그는 제 갤러리와 파일을 빠르게 훑어보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래. 도청, 녹음, 감시.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구나. 아이고, 그는 비웃으며 파일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무슨 증거가 남았는지 볼까?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웅크리고 그가 미친 듯이 파일을 삭제하는 것을 지켜보며 속으로는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이 파일들은 수십 군데 백업해 두었습니다. 그가 지우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방금 전 폭력 행위가 녹음기에 모두 녹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현우 씨는 파일을 다 지우고 휴대폰을 땅에 세게 던져 발로 짓밟아 박살냈습니다. 이제 내 짐 싸서 꺼져. 이 집은 내 거고 아들도 내 거야. 그는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어오른 뺨을 감싸고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당신 안 따라가. 그럼 법정에서 보자. 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판사가 애를 누구한테 주는지 한번 보자고. 안정적인 직업이 있는 아빠한테 주겠어? 아니면 직업도 없는 미친 여자한테 주겠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가 저를 실직시키려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공항 같은 서비스업은 직원의 이미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시간 줄게. 짐 싹 1시간 뒤에도 여기 있으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는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쾅 닫힌 후 저는 즉시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내용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현우 씨의 협박, 욕설, 폭력 행위가 모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과 이전 증거들을 합하면 이혼 소송에서 제게 큰 이점을 줄 것입니다. 저는 필요한 물건과 도윤이의 물건을 재빨리 챙기고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도윤이는 이미 깨어 겁에 질려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소리 질러? 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큰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파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아가. 우리 오늘 외할머니 댁에 가서 며칠 지낼까? 응. 도윤이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할머니 집 아이의 반응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피하려 했습니다. 현우 씨가 평소에 얼마나 큰 심리적 그림자를 남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도윤이의 손을 잡고 집 앞에서 택시를 기다렸습니다. 현우 씨는 차가운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며 시계를 힐끗거렸습니다. 마치 우리를 빨리 내쫓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얼굴 왜 그래? 도윤이가 갑자기 제 왼쪽 뺨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제야 뺨의 상처가 아직 가시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문에 부딪혔어. 현우 씨는 콧방귀를 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택시가 도착하는 순간 그가 갑자기 다시 뛰쳐나와 도윤이의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은 나랑 살아. 내 아들이다. 그가 험악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당신은 폭력 성향이 있어서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저는 도윤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헛소리 마. 내 아들이야. 우리가 서로 잡아당기는 동안 도윤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랑 있기 싫어. 엄마랑 있을래. 현우 씨는 멈칫했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도윤이를 안고 택시에 올라타 재빨리 문을 잠갔습니다. 기사님, 빨리 출발해주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현우 씨는 차창을 세게 두드리며 뒤틀린 얼굴로 외쳤습니다. 위민서.
너 기다려.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차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 저는 긴장했던 신경이 조금 풀렸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윤이는 제 품에 엎드려 흐느꼈고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외할머니 댁으로 피신한 뒤 엄마 최미란 씨와 저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녹화된 현우 씨의 폭력 장면, 강소연과의 은밀한 만남 동영상, 명품 쇼핑 내역이 담긴 계좌 이체 기록, 그리고 현우 씨가 저를 아이 양육 부적격자로 몰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한 PDF 파일까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엄마는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들에게 연락했고 저는 각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현우 씨의 만행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론은 삽시간에 들끓었습니다. 쓰레기 남편 김현우, 상간녀 강소연이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현우 씨는 저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협박과 욕설이 뒤섞인 음성 메시지는 셀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증거를 삭제하려 애썼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해고했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직원 윤리 규정 위반이라는 글자는 제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소개해준 박준호 변호사님은 이혼 소송 분야에서 승소율이 매우 높은 분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증거들을 검토한 뒤 희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서 씨, 증거가 충분합니다. 이혼 청구와 양육권, 재산 분할 모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겁니다. 곧바로 소장을 제출하고 접근 금지 명령과 재산 동결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는 벌써 기자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엄마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피고석에는 현우 씨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초췌한 얼굴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판사님이 착석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변호사님은 현우 씨의 외도, 가정폭력, 재산 편취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현우 씨의 변호사는 이 모든 것이 제가 재산을 노리고 남편을 모함하는 일방적인 주장이라 반박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핵심 증인인 피고의 어머니 오순자 여사를 소환 신청합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순자 씨가 아들을 돕기 위해 위증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직접 법정에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법정 경위가 휠체어를 밀고 오순자 씨를 법정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녀는 깨끗한 원피스를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었지만 지난번보다 훨씬 쇠약해 보였습니다. 마치 못된 며느리에게 괴롭힘당한 불쌍한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현우 씨의 변호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오순자 여사님, 이민서 씨가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순자 씨는 흐느끼며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는 저한테 밥도 잘 안 주고 일부러 물을 제 몸에 쏟고 제 팔을 꼬집기도 했어요. 그녀는 소매를 걷어 먹든 자국 몇 개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이게 어제 그 애가 한 짓이에요.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기록했고 사진기자들은 가까이 다가가려다 경위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멍은 분명 오순자 씨가 혼자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제가 이미 집을 나간 뒤였습니다. 저희 변호사님의 반대 신문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오순자 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오순자 여사님, 이민서 씨가 어제 당신을 학대했다고 하셨죠? 네, 바로 어제 오후에요. 오순자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서류 한 부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이민서 씨와 아이가 지난 7일간 제 집에서 머물렀다는 감시 기록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폐쇄회로 텔레비전 기록인데 어제 오후에 당신 집에 방문객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순자 씨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제가 날짜를 잘못 기억했나 봐요. 며칠 전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며칠이었습니까? 의료 기록이나 신고 기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님이 추궁했습니다. 오순자 씨는 머뭇거리며 현우 씨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님은 기세를 몰아 계속했습니다. 오순자 여사님, 병원 기록에 따르면 당신의 멍은 지난주 목요일에 혼자 움직이다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입니다. 당시 의사도 타인의 폭행 흔적은 없다고 특별히 기록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순자 씨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기억 안 나요. 그럼 이건 기억나십니까? 변호사님은 갑자기 녹음 파일을 하나 재생했습니다. 만약 나를 위해 증언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이 예전에 저지른 짓들 다 폭로할 거야. 당신이 예전에 하느냐 일 처리할 때 어떻게 나를 도왔는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 녹음 파일에서 현우 씨의 목소리는 선명했고 협박의 의미가 가득했습니다. 오순자 씨는 이 소리를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휠체어에 축 늘어졌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그저께 밤 김현우 씨가 당신 집에 갔을 때의 대화입니다. 저희는 당신 집에 합법적으로 녹음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이민서 씨가 여전히 부동산 공동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님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법정은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현우 씨는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이건 불법 증거 수집이야. 그들이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조용히 하세요. 판사님이 법봉을 두드렸습니다. 현우 씨의 변호사가 그를 안치려 했지만 현우 씨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저와 엄마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너희 두 년이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판사님이 다시 법봉을 두드렸습니다. 피고 마지막 경고입니다. 현우 씨는 마지못해 앉았지만 눈의 분노는 거의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님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가사도우미 김아줌마의 서면 진술서에는 현우 씨가 어머니에게 자주 소리 지르고 심지어 밥을 너무 느리게 먹는다는 이유로 밥그릇을 엎은 적도 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이 증거들은 노인을 학대한 사람이 바로 김현우 본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이민서 씨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고 상세한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변호사님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사님은 우리가 제출한 증거를 훑어보며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휴정 후 판사님은 당일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의 중대한 과실을 감안하여 원고 이민서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 혼인 중 낳은 아들 이도윤은 이민서가 양육하고 피고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 500만 원을 지급한다. 부부 공동재산은 7대 3의 비율로 분할하며 원고가 다수를 차지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금 1억 원을 배상한다. 판사님은 또한 현우 씨의 폭력 성향과 행위를 감안하여 허가 없이 이민서와 이도윤에게 200m 이상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겼습니다. 도윤이는 안전하고 우리 생활도 보장되었습니다. 현우 씨는 기가 빠진 풍선처럼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서둘러 서류를 챙기며
그와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법정을 나설 때 기자들이 다시 몰려왔지만 이번에는 질문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민서 씨, 판결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걸음을 멈추고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정의는 더딜지 몰라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말만 하고 싶습니다. 오늘 법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 저는 한동안 텅 빈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지난 7년의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막을 내렸다는 허무함이 뒤섞였습니다. 도윤이와 저는 엄마 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조금씩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강소연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이민서 씨? 박준호 씨가, 아니, 김현우가 절 협박해요. 만나서 할 말이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함정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겁에 질려 있었어. 현우가 자기를 협박하는데 자기 손에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있달.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현우 씨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진 증거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있을까? 저는 엄마와 함께 약속 장소인 중앙광장 스타벅스로 향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강소연은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계속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겁먹은 토끼 같았습니다. 저와 엄마가 맞은편에 앉자 그녀는 눈에 띄게 움찔하며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목 쉬는 소리처럼 작았습니다. 사진 속 당당하던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훑어봤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짙은 다크서클, 오른손 약지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론의 폭풍을 겪고 나서 그녀도 편치 않았나 봅니다. 김현우 씨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했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강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USB를 꺼내 우리 앞에 밀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거면 그 사람 감옥에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엄마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엄마는 USB를 집어들어 가져온 태블릿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USB에는 동영상 파일 하나만 들어있었고 날짜는 5년 전이었습니다. 재생을 누르자 화면은 조금 흐릿했지만 어느 병원의 병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침대에는 마른 젊은 여자가 누워 있었고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카메라에 등을 보인 채 침대 옆에 서서 수액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옆으로 몸을 돌렸을 때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현우 씨였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젊었지만 틀림없이 그였습니다. 이건 제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그 사람의 첫 번째 아내 한은예 씨예요. 강소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영상은 간호사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이에요. 원래 30일 후에 자동으로 삭제되어야 했는데 당시 근무하던 간호사가 한은혜 씨 친구라서 몰래 보관했대요.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현우 씨는 수액을 조절하고 나서 아내의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여자는 갑자기 흥분하며 주사 바늘을 빼려 했지만 현우 씨는 그녀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몇 분간의 실랑이 끝에 여자는 힘이 빠져 침대에 축 늘어졌습니다. 현우 씨는 침착하게 호출벨을 누르고 겁에 질린 척 연기했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속이 울렁거려 토할 것 같았습니다. 죽었나요? 엄마가 제가 감히 묻지 못했던 질문을 했습니다. 강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약물 알레르기로 인한 급성 호흡 부전이었어요. 하지만 한은혜 씨는 생전에 친구에게 김현우가 자신을 폭행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여러 번 말했대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현우 씨가 제 목을 조를 때 그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영상 속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왜 이걸 우리에게 주는 거죠? 엄마는 날카롭게 강소연을 쳐다봤습니다. 그 사람이 절 협박했어요. 강소연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위증을 해주지 않으면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했어요. 그 영상을 보고 나니 무서웠어요. 저도 혹시 그렇게 될까 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 흐느꼈습니다. 저는 제 결혼 생활에 끼어든 이 여자를 미워해야 마땅했지만 지금은 묘한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현우 씨의 눈에 우리는 모두 이용하고 버릴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강소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의 엄마도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한은혜 씨 친구 말로는 그때 오순자 여사가 병실 밖에서 망을 봤대요. 이 정보는 제 머리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오순자 씨는 아들이 살인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위해 다음에, 즉 저를 물색했던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알려줘서 고마워요. 이제 저희가 처리할게요. 몸 조심해요. 엄마는 USB를 챙겼습니다. 강소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일어나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도 긴장한 듯 가게 안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무서워. 만약 그날 그가 멈추지 않았더라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 이제 우리에겐 무기가 생겼어. 중요한 건 어떻게 사용하느냐야. 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우리는 즉시 박 변호사님께 연락했습니다. 영상을 본 후 변호사님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영상이 직접적인 살인 증거가 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김현우 씨에게 심각한 폭력 성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고 양육권 소송에 매우 유리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하지 마세요. 형사사건은 조사기간이 길어서 이혼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가정폭력 증거로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권합니다. 변호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혼 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현우 씨가 제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저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도윤이와 저는 엄마 댁에서 평온한 일상을 찾아갔습니다. 공항에서 팀장으로 승진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고 도윤이도 점차 밝고 활기찬 아이로 변해갔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저의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어느 날 공항 VIP 라운지에서 박준호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박준호 씨는 잦은 출장으로 저희 공항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그는 항상 예에 바르고 따뜻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을 기억했고 제 새로운 귀걸이를 알아봤으며 도윤이의 생일에는 비싸지 않지만 창의적인 공룡 백과사전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도윤이도 박준호 씨를 잘 따랐습니다. 엄마, 박 아저씨가 아빠보다 훨씬 좋아. 어느 날 도윤이가 불쑥 말했습니다. 저는 손에 든 물컵을 거의 쏟을 뻔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아저씨는 엄마 말 들을 때 눈을 보잖아. 그리고 휴대폰도 안 보고. 아이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예리한 관찰력에 마음이 아프면서도 안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존중이 현우 씨에게는 사치품이었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박준호 씨에 대해 경계하는 태도였습니다. 적어도 눈빛은 바르네. 하지만 그래도 더 지켜봐야 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엄마도 박준호 씨를 점차 받아들였습니다. 생활이 안정되고 행복이 찾아오는 듯 했지만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엄마가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했고 손수건에는 피가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감기야? 내일 당장 병원 가야 해. 엄마는 괜찮다고 했지만 제 강한 주장에 결국 타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휴가를 내고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 검사 끝에 의사 선생님은 저를 따로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이민서 씨, 어머님 폐에 그림자가 보입니다. 초기 폐암으로 추정됩니다. 제 세상이 순간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폐암. 엄마는 담배도 피우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을 했는데 저는 눈물을 억누르며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수술 하나 해야 한대. 금방 나을 거야. 엄마의 날카로운 눈빛이 제 눈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결국 엄마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해야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가 운전하고 엄마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민서야, 내가 왜 김현우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아니? 저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내 전남편이랑 너무 닮아서야. 엄마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내 아빠도 그랬어. 겉으로는 번지르르 했지만 뒤에서는 바람 피우고 결국 젊은 여자랑 도망갔지? 나는 그때 너무 약했어. 내 아빠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했지? 이혼할 때 양육비도 한 푼 못 받았어. 그래서 김현우가 너한테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절대로 역사가 반복되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거야. 신호등이 빨간 불로 바뀌고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눈물이 흐려져 엄마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그 모든 계략과 강한 태도는 모두 제가 엄마가 겪었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엄마는 최고의 엄마였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내가 엄마를 돌볼 차례야. 수술 전날 밤, 엄마는 저를 침대 옆으로 불러 낡은 과자 상자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변한 사진과 신문 스크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그동안 모아온 김현우 자료야. 엄마는 몇 번 기침을 했습니다. 그의 전처 한은혜 씨의 사망 진단서 사본도 있고 내가 모를 만한 것들도 좀 있어? 만일을 대비해서 내가 자신을 지킬 무기는 있어야지. 저는 그 자료들을 훑어보며 점점 더 놀랐습니다. 현우 씨는 2번 결혼했고 첫 번째 아내 한은혜 씨가 사고로 죽은 후 큰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아내는 해외로 이민 갔고 이혼 사유는 불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아내였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보호하고 싶었어. 너무 많이 알면 오히려 위험하니까. 하지만 이제 내가 수술해야 하잖아. 만약을 대비해서 내가 자신을 지킬 무기는 있어야지. 엄마는 피곤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5시간의 긴 기다림 끝에 의사 선생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왔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종양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에게 보답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저는 매일 병원과 직장, 집을 오갔습니다. 피곤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엄마는 순조롭게 회복되었고 2주 정도 더 지켜본 뒤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도윤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동화책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엄마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도윤이를 재우고 베란다에서 바람을 쐴 때였습니다. 박준호 씨가 제 옆에 조용히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박한 벨벳 상자를 열자 안에는 심플한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세공이 정교했습니다. 제 취향과 딱 맞았습니다. 과시적인 보석은 늘 현우 씨가 강소연에게 사준 명품들을 떠올리게 했으니까요. 이민서 씨, 제가 말 주변은 없지만 남은 평생 동안 사랑은 단순하고 든든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흥분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하지만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박준호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첫째, 혼전 재산 공증. 둘째, 제가 엄마와 도윤이를 돌보는데 간섭하지 않기. 셋째, 절대로 저를 배신하지 않기. 첫 번째는 당연하고 두 번째는 오히려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 그는 제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만약 어기면 천벌을 받겠습니다. 이 오래된 맹세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데이팅 앱이 판치는 이 시대의 조상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이 있다니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잘 생각했으면 돼서 라고만 간단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가 잠에서 깼을 때 엄마가 거실에서 혼자 낡은 앨범을 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아버지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제 결혼에 대해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제게 보여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편 한은혜 씨 사건은 경찰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 재수사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전 병원의 한 간호사가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우 씨가 한은혜 씨의 약을 바꿔치기 하는 것을 봤다고. 그리고 그 간호사는 오순자 씨가 망을 보는 것을 봤다고도 했습니다. 이 증거가 확실하다면 현우 씨는 살인 혐의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소식은 제게 예상했던 통쾌함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엄마가 아프면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증오로 시간을 낭비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박준호 씨와 간단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까운 친구와 가족만 초대했습니다. 도윤이는 화동을 했고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주례사가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하세요 라고 선언했을 때 박준호 씨는 제 얼굴을 가볍게 감싸고 마치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결혼 후의 삶은 평온하고 충실했습니다. 박준호 씨는 정말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 독립성을 존중하고 제 일을 지지했으며 엄마에게는 효도하고 도윤이에게는 친아들처럼 대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함께 도윤이의 학부모회에도 참석했고 선생님은 우리가 재혼 가정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주말 우리 가족 넷은 함께 공원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봄의 햇살은 따스하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도윤이는 잔디밭에서 나비를 쫓아다녔고 엄마는 피크닉 매트에 앉아 미소 지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준호 씨는 모두에게 양꼬이를 구워주느라 바빴습니다. 맛있어요. 그가 방금 구운 양꼬치를 제게 건넸습니다. 완벽해. 제가 한 입 빼어 물고 만족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박준호 씨는 웃으며 다가와 엄지손가락으로 제 입가에 양념을 닦아주었습니다. 행복해요. 저는 웃고 있는 도윤이와 평온한 엄마를 보고 다시 눈앞에 이 부드러운 남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행복합니다.
그 어두웠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난 저는 다시 이런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최미란 씨는 저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통제하려는 순간 그 사랑은 독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깊은 고통과 지혜는 맹목적인 희생이나 과도한 간섭이 아닌 오직 이해와 존중만이 가족을 지탱하는 유일한 토대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의 지난 세월은 제게 살아있는 교과서와 같았습니다. 김현우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내의 헌신을 무시했으며 자식의 순수함을 외면했죠. 그의 이기심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사랑은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감사하고 책임져야 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깨달아야 합니다. 침묵은 때로 미덕이지만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죄입니다. 정의와 복수 사이의 얇은 경계선 위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선함은 올바른 자리에 놓였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고 때로는 냉철한 응징이 바로 도덕적 각성을 위한 가장 강력한 형태라는 것을요. 모든 폭풍 뒤에 무지개가 뜨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맑은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은 용감하게 그림자에서 벗어나 햇살 아래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이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나비 잡았어. 봐. 아이가 조심스럽게 손바닥을 펴자 알록달록한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올라 햇살 아래 생명의 빛을 반짝였습니다. 우리 셋은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들어 그 나비가 푸른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점점 더 높이 시야의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마치 그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결국 멀어져 가고 미래는 이 끝없는 맑은 하늘처럼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요. 이민서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이민서 씨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라면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항상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깊은 생각이나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가족의 민낯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어쩌면 다음번에는 당신이 바로 가족의 민낯을 마주하는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